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부에서는 지금 대장동 개발을 하는 친구들이 네. 특히 오늘 이제 월요일입니다. 네. 새벽에 귀국해서 검찰에 네. 체포된 남욱 변호사. 네.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네. 당선되기 전에 네. 그 이재명이 2010년 6월달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009년부터인가 네. 대장동의 남욱 정영학이 네.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네. 이 민간 개발 네.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이 다 땅을 네. 동의를 받거나 네, 동의를 안 그러면 받거나 그렇습니다. 사거나 해서 네. 지주 작업을 통해서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LH 공사가 하려다가 이명박 때 이제 못하도록 네. 이제 민간 개발 건설회사들하고 연관됐겠죠. 그렇습니다. 민간 개발로 가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로 하려 했는데 네. 이재명이 들어오면서 민간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해놓은 작업을 이재명이 민간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종의 숟가락을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좀 많이 들이고 네. 또 일부 땅 자금도 해놨으니까 네. 만약에 이재명이 뭐 성남시가 직접 개발하겠다. 네. 이랬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계속 이제 소송으로 버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백현동 한 걸 보면 이거하고 관계 없는데 네. 백현동의 그 건설사 네. 관련 네. 시행사를 밀어줘가 네. 그것도 용도 변경, 네. 뭐 용적률, 네. 또 옹벽, 네. 뭐 옹벽의 뭐 이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네. 백현동 식품개발연구원 부지를 네. 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현동에는 식품개발연구원이 있을 때 제가 자주 다녔었어요. 네. 거기는 항상 가려면 이 대중교통이 없어가 네. 차를 가지고 갔어야 됐던 네.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그 산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민간 개발시킨 걸 보면 애초에 만약에 남욱이나 이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네. 이재명이 이걸 공영 개발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성남시만 공영 개발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만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가 할 바에야 LH가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안 그럼 GH가 하거나. 네. 그럼 그런 명분도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성남시만 이걸 하겠다고 하면 경기도나 LH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성남 개발 공사라는 데가 뭐 이전에 시설 관리 공단인가에서 이제 변경된 거긴 하지만 이게 뭐 부동산 이제 개발 시행 업무라는 게 사실 이게 간단한 업무는 아닌 수조원 예, 수조원의 어떤 예산 뭐 자금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가 단독으로 공영 개발하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H나 GH가 하는 것으로 이제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스스로 공영 개발을 한 걸 저는 뭐 한 번도 들어본 나도 적은 못 들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남욱 일당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그냥 다른 민간업자한테 넘겨주고 했을 거라 봐요. 네, 네. 제가 이제 희너가건을 가지고 네. 그 서로 간에 거래 관계를 가지든지 해서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남욱 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큰 건인데 네. 상당히 큰 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백현동보다 훨씬 큰 건인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숟가락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 공영 합동 개발로 네. 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형태는 일부 이익 환수라는 명분하에 다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남욱 등이 자기들끼리 민간 지주 작업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 저축은행 네. 돈을 땡겨다가 여기에 넣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저축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좀 되죠. 네네. 그때 보면 한 천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갚고 네. 400억인가를 못 갚았는데 네. 그게 현재 뭐 2,300억인가 네. 뭐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예, 때가 그렇게 있죠. 얘기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축은행이 당시에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게 노무현 정권 때 이런 민간 그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지 돈 하나 안 들이고 네. 약간의 뭐 작업비 정도만 가지고 시작했다가 이제 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PF를 받아야 네. 되는데 네. 받으려면 땅은 계약회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럼 땅값의 한 10%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저축은행의 임원들이 네. 뒷돈을 크게 받거나 네. 아니면 지분을 갖거나 그렇죠. 그 시행사업에 네. 이런 식으로 이 브릿지론 네. 즉 은행에서 본격적인 이 PF 자금을
받기 전에 그렇죠. 최소한 되어 있어야 할 토지 계약 관계 네. 등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줘서 네. 계약하게 하고 네. 고리의 이자나 네. 안 그러면 뭐 킥백으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지분을 갖는 행태로 네.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저축은행이 27조 돈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 부실 사유 중에 상당한 부분이 너나 할 것 없이 저축은행이 시행사업에 돈 빌려줬다가 떼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된 거죠. 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대장동의 근원이 남욱 정영학이가 부동산 시행사의 일원으로 이걸 지주 작업을 대장동에서 하고 있었다. 남욱은 아버지부터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저축은행에서 빌려왔다가 네. 일부만 갚고 일부는 못 갚아가. 네. 그런데 남욱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희한한 거는 그 저축은행의 빚이 캠코나 이런 쪽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끝까지 추징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저축은행이 27조 사고 난 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떼었잖아요. 그렇죠. 참 희한한 일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는데 그럼 저축은행 사태가 그렇게 방만하게 일어났는데 그때 저축은행 사태 때 딱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광주 쪽의 저축은행, 네네. 하나는 또 광주 쪽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와가 네. 부산에서도 저축은행 솔로몬하고 부산 근데 저축은행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거기 두 개가 지금 대형 사고의 핵심이었다고. 그래서 좀 뭐 한 10년쯤 전 일이라서 좀 가물가물하신 분이 있을 텐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 2011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이제 금융위원회가 7곳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2011년 9월 18일에는 그리고 BIS 비율 1% 미만인 제일토마토를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을 각각 이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결국은 이것이 사실상 저축은행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로 결국 이어지게 돼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결국에 그 5천만 원 초과의 예금 전체 피해자 중 이제 특히 부산 시민이 이제 32.5%로 가장 많았고 결국 이제 부산은 전국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에 달한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 좀 보태자면 금융기관에 이 부도 났을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원리금 포함으로. 원리금 포함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저축은행에 개당 5천만 원씩 해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시켜 놓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가진 재산을 그냥 올인해가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이 이자 많이 준다고 네. 맡겨놨다가 네. 5천만 원만 배상받고 예를 들어서 3억 5천을 맡겼으면 3억을 떼이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사실 2012년 대선에도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벌써 문제가 돼서 특히 당시 이제 그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이제 저축은행 사태로 50조 원이 넘는 이제 손해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때 액수가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27조라고 했고 네. 실제로 저축은행이 70한 내가 알기로는 네. 2조가 있었는데 네. 이 저축은행이 받은 네. 예금이 네. 실제로는 한 20억밖에 없더라. 네. 그래서 한 50억 날라갔다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제 결국 당시에 민병두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예금자들의 손해를 포함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그 부실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국가 예산이나 이런 가지 포함해서 얘기한 건데 이제 엉뚱하게 이제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제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 책임이다라고 돌렸습니다만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산저축은행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이 사실은 문가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에 이제 검찰 수사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제 뭐가 드러났냐면은 2003년에 그러니까 노무현 이제 정부 그러니까 출범 이제 초기에 해당되는 2003년에 이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저축은행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검사를 이제 조사를 실시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부산하고 부산 2저축은행을 이제 해보니까 타인명의 이용 대출 그 다음에 뭐 주식 취득 시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뭐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밝혀졌었는데 문제는 2003년에 금감원이 이제 이렇게 특히 부산 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뭐 임원 문책 요청이나 뭐 기관 경고 등의 가장 낮은 단계 이제 처벌을 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었고 2012년 요즘 이제 문제가 뭐 여당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가 당시에 이제 그 주인 검사였다고 하는 그 당시 검찰의 내용 등을 보니까 이제 총 6조 315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있었고 뭐 3조 원대의 분식회계, 112원대의 위법 배당 등 뭐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가 적발하였다라는 것이 당시 이제 검찰 수사 발표문이었는데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은 여기에 그 당시 노무현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그 법무 문재인이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의 전화를 걸어서 선처를 부탁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에 드러났고 더군다나 웃기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11년에 이제 그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법무부인 부산에서 특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뭐 금감원 조사를 뭐 무마해 준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제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 그 박근혜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었는데 또 부산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2003년도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좀 잘해달라고 전화하고 이야기했던 사실은 그것도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문재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0 이후에 2010 그 이후에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업무를 사실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특히 여기 금감원 2003년도에 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 1국장인 유병태 등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 유병태에게 문재인이 전화를 걸어서 뭐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배당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는 취지로 전화를 했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금감원 유무국장에게 전화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9억 원을 또 받은 부분들도 다 확인이 되었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이미 저축은행 사태가 심각했었는데 특히 부산 지금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무마시킨 것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최근에 오히려 여당 쪽에서 마치 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를 무마해 준 것이 매우 부당한 것처럼 얘기한 것들은 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에 문재인 수석 당시 이제 문재인 수석의 전화 선처 부탁을 받았던 유병태 씨는 2012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뭐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네네. 이 문재인 후보가 지분은 25%를 가진 법인이라면 법무법인 부산이죠. 부산입니다. 예. 예. 그리고 2024년에서 2007년에라면 문이 중간에 청와대 있다가 그렇습니다. 잠깐 나왔을 때 네. 처음에 문이 청와대로 갈 때 이 법무법인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왔나요? 맡기고 왔나? 맡기고 왔어요. 맡기고 온 걸로 맡기고 제가. 왔겠죠. 예. 그래서 민정수석을 하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나갔죠. 예, 예, 나갔다가 나갔을 때 그랬다가 이제 탄핵 뭐 1월 이후에 네. 뭐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갔을 때 받았는데 네. 이게 뭔가 하면 그 카드 회사의 채권. 네, 예. 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네. 카드 회사가 지금 못 받는 해수가 1차적으로 네. 안 되는 채권을 네. 그 카드 회사의 채권 가격의 20%라든가 네네. 30%라든가 통상 그 정도로 예. 또 저축은행이 사갖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 추심 기한이 네. 이제 끝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추심 기한을 연장하려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네, 소송 연장을 등을 위한 제기합니다. 소송을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카드 빚을 네. 개당 얼마씩으로 계산해갖고 네. 59억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소멸시효를 연장해서 네. 더 끝까지 추심해보자 그렇습니다. 하는 그 소송을 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문희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부채를 갖다가 뭐 악성 부채를 탕감해 준다 할 때 지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런 거를 갖다가 카드 회사로부터 받아가 네.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네. 갖다가
맡았던 네. 변호사가 네. 이제 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tan감해 tan감이 시켜준다고 네. 내가 공격을 좀 했던 게 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이제 문재인이 굉장히 좀 관련이 깊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장동 이제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당시 바로 2012년 당시 검찰 수사에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당시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주인 검사로 수사를 했었는데, 현재 여당은 이 대장동 관련 사태에 대해서는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아서 오늘날 대장동 사태를 키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뭐 윤석열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오히려 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관이 깊은 사람은 문재인인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여당이 좀 새로 꺼내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하여튼 저는 좀 의문일 점이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2003년도에 그 금감원 감사무마에 대한 내용까지 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정말 이 부분을 좀 윤석열에 대한 공격 무기로 좀 사용할 생각인 건지 좀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김호수가 네.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 네. 윤석열을 겨냥한 거 예, 아니에요? 윤석열을 권한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욱 정영학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을 네. PF로 받아가지고 대장동 사업을 했고, 부산저축은행의 박양호 회장 인척 조모 씨가 대장동 PF를 알선하고 10억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며 이 박양호 인척 조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당시 조 씨는 김만배를 통해, 이것도 네. 김만배가 네. 들어갑니다. 네.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았고, 네. 그래서 이 주인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인검사나 윤석열 중수부 이과장이었고, 그래서 수사를 총괄하는 또 중수부장은 최재경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사 주인검사, 수사 총괄 중수부장, 그러니까 최재경이가 중수부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저 윤석열 위원회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랬고 이 조 씨는 수사 때 입건을 피했다가 2015년에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 구속 기소되어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네. 이때가 이제 남욱이 걸렸을 때, 걸렸을 그때 때. 대장동이 이제 민간 개발한다고 어질러 놓은 걸 수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네. 남욱 등 여러 사람을 걸었을 때 이때 이 사람도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5년 대장동 개발회사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8억 3천만 원을 책임진 남욱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고, 남욱에게 횡령 혐의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서 검찰이 이 무죄 판결을 자초했는데, 그때 수원지검장이 강찬우이고, 네. 그리고 남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이 박영수 특검이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가 앞에 뒤에 네. 뭐 다 연결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겨냥해서 이걸 다시 수사하라,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남욱이 이걸 갖다가 돈을 1,155억을 초기에 저축은행 돈을 끌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사태가 생기고 난 뒤에 망했죠. 네네. 망하고 난 다음에 총 마지막에 남은 돈이 400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400억, 600억은 갚고 네. 400억을 갚지 못했는데 돈이 2,300억이 됐다나. 네네. 뭐 1,000억이라더만 2,300억까지 오더만. 네네. 지금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네요. 근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대장동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사 대상이 좀 당시에가 좀 과연 됐어야 되는 건가 하는 좀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 뭐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2007년 8년에 이제 이런 PF 관련해서 여러 이제 사건에 제가 또 참여한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말 그대로 택도 없는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가 정말 이게 부동산 개발 계획이라고 자체가 볼 수 없는데 정말 뭐 저축은행이라던가 뭐 군인연금 공제라던가 뭐 이런 데에서 정말 수백억이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정말 아무런 그러니까 뭐 흔적도 그 투자 금액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돈은 그냥 돈 몇백억을 날리고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땅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지주 작업의 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워낙 많아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지금 뭐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뭐 여러 가지 김만배를 통한 어떤 뭐 로비가 들어가서 수사 이권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뭐 그거는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알게 되겠지만 당시 저축은행 제가 기억하기로도 정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례가 너무 이제 엄청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대장동 사안이 그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되었는지는 좀 제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자, 그 383억을 회수를 못했고 예. 이자가 2,245억이 됐네요. 네. 그래서 2,245억이 돼서 2,600억이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383억 같으면 준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로 보면. 그때 당시에 뭐 정말 10% 대출, 그러니까 회수 가능성도 없던 그 대출 채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1,000억 원 돼서 뭐 한 400억 뭐 미회수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회수율이 절반이 넘으니까 뭐 당시로서는 뭐 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많지 않았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장동 일대에 민자 개발을 할 때 나무기가 C7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해 주민들 땅을 사들였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 대장동에서 실거래 신고 계약이 862건인데 네. 평당 단가가 569만 원이에요. 네. 이재명 일당이 280만 원에 강제 수용한 것보다 두 배가. 2배나 네. 더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862건 가운데 366건이 2009년 12월에 네. 예, 2009년 12월 10일 하루 만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네. 12월 10일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기 이날 한꺼번에 신고를 했는데 토지 거래대금만 네. 5,610억이었다. 네. 5,610억. 네. 그래서 면적만 93평방미터고. 그래서 대장동 면적보다 컸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되면 아마 이 손해본 계약금이 5,600억 원 될 거다라는. 네. 이게 보면 돈을 다 준 게 아니라 계약을 걸어놓은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고 거래 네. 금액이니까. 네. 그런데 뒤에 돈을 못 줬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제 계약금을 다 날게 날리는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기 손해치를 본 게 1,000억 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략 좀 더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돈의 흐름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구속까지 잠깐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이제 언론들이 안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나무하고 정영학이가 여기 결부된 거는 이 사람들이 사놓은 땅도 있고 계약금이 뜯긴 땅도 있을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땅 중에 상당한 부분이 나무기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남욱을 무시하고 지 위주로 개발을 갈 수가 없었을 거니까 결국 남욱 쪽하고 손을 잡고 가면서 이익을 몰아주고 또 자기 쪽에 지분도 집어넣고 또 전체에 남는 것도 챙기는 이런 구도를 택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를 제가 뭐 변명할 이유는 없긴 하지만은 하여튼 부동산 개발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민간 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이재명이는 마치 뭐 민간 개발 그런 민간 업자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뭐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지주 작업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뭐 요즘에 옛날에 한 60년대 같은 경우에야 그 뭐 시골에 뭐 논밭 가지고 있는 뭐 노인들 뭐 이렇게 막걸리나 사들여 가지고서 어떻게 꼬실 수
있었지만 요즘에 그 2009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무언가 개발을 위해서 누군가 지주 작업한다는 소문이 쫙 돌리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말뚝 받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호가를 올리는 사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주 작업하는 민간업자들이 굉장히 좀 고생하는 곤욕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들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뭐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하 이제 저축은행 그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남욱 관련 이 업자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고 여기에 이제 뒤늦게 이제 이재명이가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남욱 등이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해놓은 뭐 확보한 뭐 소유권을 확보한 땅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않거나 이행되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이 있고 또 현지 사정을 남욱의 일당처럼 더 많이 그 몇 년 동안 어쨌든 자기를 나름대로 고생한 게 사실이니까 그 사정도 남욱만큼 남욱 등과 같은 그 더 잘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이러저러한 권한들이 해제해야 되니까 정말 영혼의 단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구도가 딱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서로 여러 위민이 되는 관계가 둘 사이에 형성되는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남욱과 같은 민간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수익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딱 만들어진 것이죠. 이재명도 남욱이 따가 놓은 길 위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다 파악해 놓은 부분에 네. 강제 수용이라고 이제 싸게 받아들인 거. 그렇습니다. 그것 받고 말고는 그렇습니다. 순탄하게 왔고 네. 남욱도 이제 죽도록 고생한 걸 마무리 짓고 그렇죠. 돈도 좀 날린 거를 만회하고. 배상받으려니까 저쪽하고 붙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거래에 의해서 붙었고 네. 그 과정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이 사업이 네. 이재명 1기 때 이루어졌다.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보고 뭐 오늘 뭐 저 국정감사장에서 뭐 김만배도 모른다 뭐 어쩌고 이재명이 좀 떠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그 당시 남욱이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몰랐지만 그게 지금 그 당시에 관할 어떤 그 행정권 그 기초단체장인 이재명이 그 성남시 지역과 관련된 것도 일반인도 아니라 변호사가 막 구속이 됐다가 무죄가 받고 이런 걸 내용을 몰랐다.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결론적으로 아주 거듭 저희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 모든 사업이 대장동이라는 사업이 민간 개발이라는 건 진짜 오히려 정말 고위험으로 막 사업 기간도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한데 정말 이재명이 이재명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딱 개입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었다. 만약에 남욱이 끝까지 개겼다면 이재명도 이거 두 번째 임기도 못 해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큰 데미지가 왔겠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시장일 때 못 해먹고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서로 딱 타협을 한 그것이 바로 그 성남의 뜰이라는 거기에 지분 구조나 수익 분배가 딱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남욱이가 날린 돈에 대한 또 보상적 성격 부분도 있었겠네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걸 강하게 주장했겠죠. 그렇죠.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이제 거기가 내가 양보의 한계라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저쪽 편향대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이제 당시에 정영학이와 남욱이 자기 똘마니를 유동규 밑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관철했겠지만 또 저쪽 페이스로 완전히 안 끌려가기 위해 견제를 한 것이 이제 김만배를 집어넣어서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재명이 모른다. 참 기가 찬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김만배도 그렇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딱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억 내지 한 200~300억 이상은 자기가 벌고 뭐 이 번 거에 대가로 한 뭐 교도소 한 3년 정도는 갔다 오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 계획에 그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빵에서 고생하고 내가 뭐 한 200억, 300억 벌겠다는 그 계획에 과연 이재명이란 사람이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됐겠느냐라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보장도 없이 명색인 변호사인 사람이 이런 이게 정말 간 큰 일을 벌인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무슨 여건이 무효화돼서 남욱 변호사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같이 넓은 나라에 어디 저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정말 찾기도 어려운 게 뭐 미국의 현실인 것인데 무언가 이제 절정적인 초장에 싸게 먹고 들어가야지. 그렇습니다. 나중에 빨리 안 들어왔다가는
나중에는 다 뒤집어 쓰거나 이것저것 다 뒤집어 쓰는 예. 경우가 좀 생기는 예, 걸로 그러니까 해서 초장에 남이 갈 때 예. 나도 싸게 같이 가자.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검찰이고 경찰이고 뭐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좀 다 이때 장악하고 빨리 갔다 오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일부 부산저축은행과 문, 대장동과 남욱 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